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접고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파업 16일 만인데요.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를 했고, 그 결과 파업 종료표가 절반을 넘어서 현장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물류 흐름이 풀리게 돼서 우선은 다행인데요.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죠. 화물연대 이번 파업의 쟁점은 바로 안전운임제였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같은 문제로 파업을 했고요. 8일 만에 중단한 바 있는데요.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이 올해 12월까지니까 그 전에 정부와 계속 논의하자 해서 합의하고 끝냈던 건데요. 그런데 이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 이게 바로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 이유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화물연대로 몰아붙이기 전에 과연 국회는 뭘 했는지, 정부는 뭘 했는지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12월 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성주입니다. 컨텐츠가 숭, 자격증을 쏘, 어디서든 숭, 평생 무료 쏘, 온라인 교육 선도하는 선두주자 숭싸, 컨텐츠가 강한 숭실사이버대학교.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연말연시 주변을 돌아봐야 할 텐데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성희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과거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화물연대가 파업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16일 만인데요. 자, 화물연대 입장에서 보면 얻은 게 하나도 없고 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밀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거의 뭐 저는 백기투항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화물연대 가입된 노조원들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생계 위협을 맞을 만큼 여러 가지 지금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허가증을 일정 부분 제한한다든지 이런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계속 압박을 하면서 코너에 밀어넣고 더 이상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일몰제가 돼서 12월 31일에 되면 이제 안전운임제도 완전히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정부의 대응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이렇게 법과 원칙이라는 걸 내세우긴 했지만 협상 없이 밀어붙여서 그냥 항복하고 나오는 형태의 모습으로 결론이 나온 거. 앞으로 노조들의 활동이나 파업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서 앞으로의 노사관계가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참 우려가 됐던 게 이번에 노동자들 물론 이번에 파업 이슈 때문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좀 적대시하고 심지어는 북핵에까지도 비유를 하고 그랬었죠.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렇죠. 아니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있는 겁니다. 기업이 있어서 경제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동이 근간이 돼서 기업도 돈을 벌고 또 우리 수출도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람 중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불법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또는 그 경제를 망치는 주범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태도를 통해서 협상이나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형태는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 앞으로 그러면 어떤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요. 뭐 저번에 MBC 탄압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렇게 좀 뭔가 본보기식으로 이렇게 정치에 이렇게 대응을 해서 그게 좀 아쉽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경제를 망친 주범 또는 뭐 귀족 노조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니까 전혀 그 사실이 아닌데 노동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좀 속이 터졌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어쨌든 일단은 다행입니다. 앞으로 또 과제도 많이 남아 있고 자 여야 우리 정치 얘기를 좀 해보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오늘도 역시 강대강 아무 성과가 없었는데 일단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서 처리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정도 늦었는데 14년 이후에는 이번엔 뭐 지금 어떻게 열리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지금 상황이? 현재 상황은 막판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처리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장 이제 거의 많은 부분은 합의가 됐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거 법인세율 문제거든요. 법인세 그러니까, 최고세율 인하. 예, 맞습니다. 그 인하 부분을 민주당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25%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20%까지 내리겠다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의견이고, 근데 이 부분이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어요. 이걸 22%로 내리되 2년 동안 유예를 하자. 2년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고요. 국회의장이 그렇게 중재안을 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 일단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나중에 또 얘기 나누겠지만 이상민 장관 해임안과 이걸 연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상민 장관 해임 결연이 어제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국회 본회의에. 그럼 72시간 이내에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게 해임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 72시간 이후에 처리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카드로 쓰고 있지 않나.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예측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추측이라는 거를. 그런 점에서 여당이 약간 좀 미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예산안 처리는 사실 여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부 여당이. 근데 지금 보면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안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열리면 바로 표결을 해야 돼요. 당연히 표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지금 다수석이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서 72시간 이후로 하려고 이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계속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비판 어린 시선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예산은 그렇고 지금 해임 건의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이거는 뭐 어떻게 될까? 이번에 뭐 통과가 된다, 표결 처리가 된다고 해도 대통령은 뭐 거의 100% 거부권 행사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또 탄핵안을 또 발의를 하는 겁니까? 탄핵안을 발의하려고 하죠. 지금 민주당의 계획은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국회의장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과 이게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요. 국회의장의 입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회의를 열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산안 처리를 하는 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도 함께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논리라면 합의가 안 되면 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정규 본회의를. 그렇게 되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이번 주 표결이 안 되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일요일 아마 점심 때쯤 오후쯤 그쯤이 아마 72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회의가 안 열리면 자동으로 이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해임 건의안이. 또 공교롭게 일요일이군요. 또 네, 맞습니다. 일요일에 또 의원들이 또 안 모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본회의를 열려면 김진표 의장 생각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라는 건데 합의를 하려면 예산안이 합의가 돼야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를 열고 그 과정에서 함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국회의장이 상당히 좀 합의를 해오라고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언제 열리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일요일 넘어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해임 건의안은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탄핵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추진하려고 하지만 본회의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통과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 있군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위한 의원들이 이제 모여야 되는데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아예 열리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통과를 못 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정의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 탄핵안을 내자고 하는데 탄핵안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는 뭐 탄핵을 시켜야 되는 거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데 이게 탄핵 소추안이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된다. 이 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법사위를 또 통과를 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 넘기도 좀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관문이 있죠. 일단은 이게 탄핵안이 발의가 되면요. 최종 결정은 헌재에서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야만 탄핵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책임지는 문제가 있느냐. 민주당은 외부의 로펌에 이미 자문을 받았고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탄핵이 가능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죠. 다만 탄핵안이 통과가 되는 순간 이상민 장관은 업무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 탄핵안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직무를 할 수 없어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 점이 이제 상징성이 있죠. 일정 부분. 그리고 이제 행안부 장관이나 차관이 이제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김도읍 위원장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헌재에 가서 검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잘할 거냐, 그러면. 뭐, 죄가 있다는 걸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근데 김도읍 위원장이 같은 당, 어쨌든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현 정부의 불리한 주장을 과연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느냐 문제가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업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고, 국회가 할 수 있는지로 모든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실효성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그럼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적 분노를 반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아마 탄핵안은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국회 모습을 보고 또 이상민 장관 모습을 보고 가장 속 터지고 분노하는 사람이 바로 유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뭐 지난주에 이제 MBC 스트레이트 보도도 나갔는데 뭐 우리가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던 뭐 유가족을 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정부에서 뭐 영정 위패도 못 놓게 하고 뭐 연락처도 서로 안 알려주고 또 시신을 뿔뿔이 또 흐트러 놓고 뭐 등등 해서 여기도 이제 속이 많이 터지는 일이었는데 그 참사 당시에 그 유가족에게 그 희생자들 마약 부검을 또 의향을 또 물어봤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서 정말 유가족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유가족 얼굴을 봐서라도 이상민 장관 해임은 하루라도 빨리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당연하죠. 국민들은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격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또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상민 장관 해임안 추진하면 국정조사 협조 안 하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이건 명확하게 이상민 장관을 재신임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저는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책임, 지휘 감독의 책임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 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국정조사도 지금 국정조사 지금 45일 기한인데 벌써 2주가 훌쩍 지나고 시간이 있어요. 다 지나고 있죠. 맞아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실지. 타들어가죠. 민주당도 그래서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걸 왜 연계를 시키는 겁니까?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아도 뭐 해임 결의 이거 진작 냈어야 된다. 이런 비판이 너무 많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책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새벽에 술 파티를 벌였다. 이런 의혹 바로 청담동 술파티 의혹인데, 자, 이 의혹을 제기했던 곳이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제 한 장관에게 이제 물어본 거고, 처음에 제기했던 곳이 바로 더 탐사라는 언론 매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그렇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얼마 전에 그 한동훈 장관 자택 찾아간 그 주거 침입 관련인 거죠? 맞습니다. 그 수사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어제 뭐 대치가 있었는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더 탐사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검찰 입장에서는 뭐 정상적인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앞으로 좀 큰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게 뭐냐면, 저도 더 탐사 이 사이트를 좀 가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 탐사 기자들이 그 주인공이죠, 첼리스트. 첼리스트랑 인터뷰를 했대요, 얼마 전에.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녹취까지 다 했는데 6시간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고 또 말을 바꿨다고 하네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다 있었다. 변호사들, 대통령, 장관, 한동훈 장관 다 있었다. 그랬다가 또 말을 바꾸고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은 진실은 그분만 알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아무것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첼리스트라 하는 분이 더 탐사를 고소하겠다,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왜냐면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사실 녹취를 어디서 했냐면 더 탐사가 그분이 옛 전 남자친구 집에서 자신의 짐을 이제 꺼내 가려고 집을 방문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더 탐사 기자가 있었던 거죠. 우연히 아니 우연히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일부러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건 그 첼리스트 분이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그럼 더 탐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더 탐사 기자가 부동산 업자라고 속이고 본인한테 말을 걸었고 본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녹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더 탐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남자친구의 어떤 그러니까 남자친구 집에서 짐을 빼는 걸 도와주러 간 목적이지, 일부러 뭐 녹취를 하러 간 건 아니고, 대화 내용에 그런 얘기가 있어 녹취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자발적으로 뭐 인터뷰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의 상황까지만 본다고 하면. 그 녹취하는 걸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더 탐사 입장은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는데, 이분 주장은 몰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대응.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셔서 요 사실관계는 조금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뭐 진실은 뭐 있는 거니까요. 확실히 있는 거니까 언젠가 또 밝혀지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전국 친환경자랑 페트병 라벨 떼서 버려주라. 빈캔은 꼭 구겨서 버려주라.
주라 환경 생각해주라. 우리 모두 에코에코하게 친환경 실천 합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3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연말연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해마다 추운 겨울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을 위한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죠. 사랑의 열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성익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성익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경북도청 광장에서 많은 분들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모금 대장정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매년 사랑의 열매는 이제 캠페인을 시작을 하는데요. 네. 시작하는 날이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네. 행사 출범식 당일날 이제 경상북도 도지사님과 도의장님 그리고 구일감님 그리고 저희 기부자분인 대구은행과 농협 경상북도 개발공사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네. 아주 성대하게 출범식을 힘차게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희망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번 슬로건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경북으로 정했습니다. 네, 올해 슬로건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경북. 자, 사랑의 온도탑도 세워졌죠? 저도 뉴스 화면으로 이렇게 봤는데 네. 사랑의 온도탑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사랑의 온도탑은 지금 경북도청 광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나눔 캠페인의 어떤 목표 달성 여부를 좀 온도로 나타내기 위한 상징 조형물로 저희가 꾸준하게 지금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모금 목표액은 152억 6천만 원이고요. 저희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1억 5,260만 원이 모여질 때마다 온도계가 1도씩 올라가게 되고요. 100으로 나눈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성금이 다 모여지면 이웃사랑 온도가 100도가 도달하게 되는 그런 의미로 사랑의 온도탑을 만들었고요. 예. 경북 도청 이외에도 저희 시군청에 지정된 장소라든가 실내에 온도탑이 세워져 있으니까요. 청취자분들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보시면은 좀 온도가 좀 낮다 이렇게 느끼시면 좀 소소한 나눔도 좀 실천해 주시고요. 예. 주변 분들한테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돈 필요한 게 아니라요. 적은 맞습니다. 돈이라도 많은 분들의 이런 마음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상징이 바로 사랑의 열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TV에서 보실 때 9시 이제 뉴스 앵커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아나운서분들이 이제 사랑의 열매를 차고 오시고 또는 이제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이제 사랑의 열매를 차고 다니시는 거를 이제 많이 보셨을 건데요. 예. 거기에는 조금 다른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세 개의 빨간 열매는 나, 가족, 이웃을 상징하고 저희가 열매의 빨간색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로 모아진 초록색 줄기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로 사랑의 열매를 만들었고요. 예.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나눔을 이끌어오고 있고 기부자와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든든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재 역할을 잘 해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나눔의 트렌드 사랑의 열매를 앞으로 많은 분들도 꾸준히 아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의미까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빨간 열매 3개, 그게 바로 네. 나와 가족과 이웃, 이렇게 3가지를 네. 상징하는 거고, 그 네. 빨간 색깔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또 네. 초록 색깔 줄기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의미한다는 거. 예. 맞습니다. 한 해 한 해 이제 예. 바쁘게 살아오시면서 이제 예. 연말이 되면 이제 주변에 뭐 이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랑의 열매를 그렇죠. 한번 차보시는 것도 좋은 의미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해 모금 성과는 어땠는지,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매년 목표액은 증가했고, 또 그 목표 달성을 다 성공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어땠습니까? 작년에? 아, 맞습니다. 네. 역시 아나운서님이 저희 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예. 네. 미리 다 알아보셨는데요. 예. 저희 경상북도는 진짜 나눔의 온도가 너무 뜨겁습니다. 아하. 저희가 나눔 목표액이 작년에 137억이었는데요. 예. 무려 170억 원이 네, 모였고요. 170억 원이?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통계상의 수치도 저희가 성과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분석해 보니까 경상북도는 이제 소액을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뭐 착한 가정, 착한 가게, 그리고 착한 일터, 예, 좀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네, 그리고 고액을 기부하시는 아너소사이티 이렇게 개인 아너소사이티. 예. 알고 계신가요? 아유, 그럼요. 예. 1억 원 이상 기부자들 모임이잖아요. 네. 아너소사이티. 예. 맞습니다. 네, 경북에는 현재 148명이 있고요. 예. 일단 이런 그 개인의 정기 기부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나눔 문화가 경북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론 다른 지역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예. 경상북도가 제일 우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한 저희가 이제 나누는 일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모금하면.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민하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변화와 발전들을 이끌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성과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목표가 137억인데 실제로는 170억 원이 모였고. 네. 자, 그렇다면 올해 모금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네, 올해 모금 목표액은 152억 6천만 원이고요. 작년보다 110%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11%.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예. 이게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직원들도 조금 힘들기는 사실인데요. 예. 저희가 힘든 거는 좀 솔직히 힘든 건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더 힘들고요. 특히 올해는 저희 그 울진 산불 피해라든가 포항 경주 태풍 피해 등과 같은 이런 뭐 자연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캠페인에 뭐 어떤 모티브를 삼았다면 지역사회 안전 지원에 우선 좀 그 생각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뭐 다들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정들의 뭐 긴급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한때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아동 학대나 방임에 따른 사회적 돌봄 지원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총 4대 지원 분야에 이 캠페인의 성금이 향후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모금 목표액은 152억 6천만 원. 하지만 내심 한 200억 넘기시면 그런 욕심도 좀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됐지만 경제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시기. 지금 뭐 삼고시대 아니겠습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뭐 살림살이 누구나 그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살림살이 팍팍하고 기업들도 요즘 참 어렵다고들 말을 많이 해서 조금 모금 활동에 작년보다 조금 분위기가 식지 않을까 사실 그런 우려도 있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네. 뭐 경기 침체가 좀 전개됐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막바지에 이른 단계에서 모금 여건은 뭐 좋지 못할 거라는 건 저희가 매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경상북도는 이제 뭐 경주에는 이제 체부자택이 있고, 네 그런 뿌리 깊은 나눔 정신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생각하는 이웃사랑 문화가 항상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경북에서 한 5년 동안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그런
풀뿌리 기부 문화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예. 저희 전체 기부액 중에 53%가 개인 기부자로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예. 올해도 이제 경북도민들이 그런 힘과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한 해로 기억될 수 있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모금액 중에 53%가 개인 기부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비율이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게 뭐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낮은 편입니까? 개인 기부율이? 물론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법인 기부는 개인 기부보다 금액은 좀 많거든요. 예. 금액 차지하는 근데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착한 가게라든가 착한 가게는 이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고요. 그래요. 착한 일터, 이제 임직원들이 이제 십시일반 나눈 성금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해도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도 같은데 이 사랑의 열매로 모금된 기부금이요. 이거 뭐 150억 원 뭐 이 정도 되니까. 네. 이게 어디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정말 이게 투명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이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아나운서 선생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청취자분들이 혹시나 좀 궁금해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요. 저희가 받은 성금들은 전에 경북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한테 다 쓰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없고요. 모아진 성금은 저희가 임의로 자체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명성은 99.9% 제가 보장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시간상? 예, 괜찮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이웃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질병이라든가 재해 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의료비하고 생계비를 항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건 연중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이제 난방비라든가 연탄 나누기, 김장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조금 기다려야겠지만 내년 여름철에는 선풍기와 같은 시원한 그런 물품들도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 사계절이고 저희도 사랑 열매도 사계절 내내 힘겨운 이웃들을 잘 보살피고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1년 나눠서 연중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1년 내내 도움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욕구에 어느 정도 맞추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원하는 이 배분하는 과정도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것 같네요. 정말 아까 그 분과 실행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전문가로 구성된. 여기서 정말 배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의 손길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기부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저희가 캠페인이 시작된 지 이제 11일 정도 지났고요. 저희가 언론상에서나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홍보 물품을 통해 가지고 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각 금융기관에 성금 모금 계좌가 다 있습니다. 지금 안동 MBC에도 성금 계좌가 있고요. 가까운 언론사나 또는 저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 관련된 홍보물을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의하시고 성금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모든 모금 단체들이 많이 하는 ARS 기부도 가능하십니다. ARS는 그냥 전화만 걸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전화하시고 조금 설명을 안내가 있습니다. 거기 안내 멘트에 따라 가지고 기다렸다가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나중에 그 성금이 저희한테 기부가 되고요. 통신료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한 통화에 3,000원 자동 기부가 되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혹시나 이렇게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면은 053-980-7800으로 언제든지 전화 문의 주시면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보지는 못하셨겠지만 세상에서 진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저희 직원들이 기부자님 질문에 친절히 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군요.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자, 이제 뭐 열흘 정도 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통계를 매일매일 냅니까? 뭐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활발하진 않죠. 좀 연말쯤 돼야 좀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나요? 보통? 이게 서서히 달궈지는 그렇죠. 그런 서서히. 것처럼 지금은 상금 모금액이 한 20억 원 이상 지금 정도 20억 모였고요. 원. 네, 14도 정도 되는 온도로 14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셔서 목소리도 참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우리 과장님.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성익 과장이었습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뉴스맨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내년 7월 1일자로 이제 군의군이 경상북도에서 이 대구시로 편입이 됐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경북 지역은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관련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이 군의군 편입안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선결 과제처럼 인식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이 김용만 군의군수가 이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을 요구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처음에는 이게 좀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만약 이 편입안을 약속하지 않으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 부지로 도장을 찍지 않겠다. 강하게 좀 항의하면서 사실 어찌 보면 좀 묻지 못할 일도 있었는데 군의군수가 정 도의원과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이 편입안을 약속한다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오라고 이 경북도지사한테 맡기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된 거고 그 약속이 이제 어제 이제 지켜지게 된 겁니다. 이게 2년 가까이 시간 끈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네, 처음에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선결 과제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인들도 다 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특히 이 경상북도 도의원들 대다수는 이 동의 서명을 했었고 이 국회의원들 역시 이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는데 좀 이 반발하는 이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뭐 이유는 이 김영동 국회의원을 좀 이 시작으로 해서 이 안동과 예천 지역을 포함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조금은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였는데 어제 열렸던 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국회의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이 233명이었는데 대구 경북의 의원 25명 중에서 17명만 이 자리에 참석을 했거든요. 어찌 보면 통합신공항이라고 하는 과제가 지역에서는 중요하다. 그러면 전원이 참석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8명이나 참석을 안 했네요. 네. 김영동 의원은요? 어떻게 했나요? 김영동 의원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을 안 했고 투표 자체를 하지 않은 건데 어찌 보면 참석을 해서 반대표를 던지기는 어렵고 이유를 밝히기에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바쁜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좀 이 편입안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해왔던 입장의 연장선상을 한번 의지를 표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몇 달 전인데 우리 천용길 기자가 그랬나요? 양승진 기자가 그랬나요? 제가 지금 좀 기억이 좀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이 김영동 의원이나 이미자 의원이나 다음 선거까지만 왜냐하면 이제 선거구 획정이 있으니까 다음 선거까지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뭐 결정을 하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일단락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거구 획정도 이제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잠시 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획정 문제는. 자,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생리를 뽑는 그런 심정이었다라고 평가했는데, 자, 이 경북도지사 입장에서 우리 경북도 입장에서 군의군을 대구로 내준 것 앞으로 이거 어떻게 작용할까요? 네, 당시 경상북도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이철우 도지사의 이 같은 결정에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자체가 광역자치단체장이 본인의 속한 기초자치단체를 다른 광역지자체로 내어준 적이 있느냐라고 좀 비판을 했었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철우 도지사는 어차피 하나가 될 거기 때문에 군의군이 먼저 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큰 대구 경북을 위한 하나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라고 좀 명분을 삼았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되어 버렸고 그렇죠. 사실 이 군의군이 편입하게 되면 민간공항 부지가 군의군과 의성군 가운데 군의군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면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아니라 그대로 대구공항을 이전해온 게 되는 모양새가 있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통합신공항 주도권도 사실 지금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것도 홍준표 대구시장 중심으로 흘러가 버렸고 경상북도 내에서도 여러 평가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정치적 무게감, 존재감이 지난해만 못해졌다. 그리고 혹여나 군의군이 편입되고 나서 단점이 드러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철우 도지사가 좀 비판을 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로선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그러니까는 작년 그 통합신공항 결정될 때 그 합의할 때만 해도 어차피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걸 추진할 거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군의가 경북에 있나 대구에 있나 어차피 합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군요. 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지역 정치인들이 편입을 반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되겠네요. 이제 선거구 문제인데. 맞습니다. 자, 이제 군의군이 빠져나가면 지금 현재 선거가 군의, 의성, 영덕, 청송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군의가 이제 빠져나가니까 의성, 영덕, 청송만 남는데 여기는 이제 단독 선거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를 이제 갖다 붙여야 되는데 지역을? 여기가 어디냐? 울진이냐 예천이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은 예천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네, 군의, 의성, 청송, 영덕에서 이 군의가 빠져나가면 여기가 단독 선거구를 못 이루는데 사실 울진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쪽도 단독 선거구를 이루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울진 빠져나오면 영주, 영양, 봉화던가요? 그럼 남은 데가 그렇죠? 네, 영주, 영양, 봉화 인구만으로 이 단독 선거구를 이루기 또 어려워지는 상황 여기 때문에. 안 되나요? 여기도 13만 15만 명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정도 인원이 인구수가 현재 기준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번 선거 때 13만 9천 정도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유권자가 13만 9천 정도였고 전체 인구수 기준으로 15만 명 정도가 넘어야 되는데 사실 이 기준이 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안동 예천 같은 경우에는 예천이 빠져나가더라도 안동만으로도 이 단독 선거구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15만 이상이니까. 네, 그러면서도 안동 예천 선거구를 묶어 놓았던 이유는 이 생활권이 유사한 지역끼리 같은 국회의원을 뽑자라고 하는 지역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인구수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선거제도의 이 변화도 예상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지역구 구도만으로는 그대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공사는 크다. 그러면 그동안 국회의원 지역구에 공을 들여왔던 이 김영동 의원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 이 반대 이유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긴 또 그 가운데 신도시가 있으니까요. 안동에 도청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국회의원이 또 2명이 되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예천이 떨어져 나가면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사실.
네. 이게 생활권과 좀 일치하는 모양새는 다시 뭐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안동 예천 분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네. 청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분리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 선거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변화가 좀 있어야지만 이런 현상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 이 의원 정수를 좀 확대하는 법안도 지금 국회에 몇 가지 상정이 됐거든요. 열어놓고 이에 대한 논의까지 특히 농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이 배려 좀 필요하지 않을까. 김영동 의원이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안, 이것도 좀 거론이 되고 있다. 의원 정수가 확대되면 아무래도 인구 하한선도 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군요. 우리가 저번에 그 의원 정수 확대 이 문제도 좀 얘기했었죠. 네. 맞아요. 지금 300명인데 뭐 이걸 뭐 400명, 500명으로 늘리는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세비를 전체적으로 1인당 들어가는 세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뭐 세비는 동결하고 지금 나오는 330명, 뭐 360명 이 법안이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지금 너무 기득권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억이 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 군위군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도의원이 1명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도의원 1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3명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뭐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 제가 이제 군의군 편입안 통과가 확정되고 이 박창석 이 군의군 지역구라는 경북도의원과 바로 통화를 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대구시 의회로 옮겨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게 도의원 1명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도의원 정수 배정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 경상북도의 시군이 23곳인데 이 23곳에 곱하기 우선 2를 합니다. 그래서 도의원 정수를 정하는데 그러면 군의군이 빠져나가면 정수가 이 기초지자체가 22곳으로 바뀌기 때문에 애초 의원 정수를 정하는 기준이 46명에서 44명으로 줄어들고 이 군의군 한 곳의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3명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주장이 의회에서 나왔는데 뭐 실제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의원 정수가 현재 23개 시군이니까 곱하기 2를 하니까 46자리가 있는데 이게 지역구 의석 얘기하는 건가요? 뭐죠 이게? 네, 지역구 의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2개 시군이 되니까 곱하기 2 하니까 44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2석이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있는 박창석 도의원 도의원도 대구 시의원으로 가고 정말 3명 줄어드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 군의군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도의원 배정에 대한 인구 하한선이 또 달라지게 되다 보니까 특히 경북 내에서도 농촌 지역의 이 도의원 숫자도 대표성 확보도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들을까요? 좀 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이었습니다.